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부산에서 화장실에서 네, 사람이 쓰러졌다는 예. 112 신고가 있었어요. 119 신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스 중독에 의한 이제 이게 사고였었어요.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부산 사구에 있는 한 조선소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20대 남성 2명, 그 한 사람 치료받다가 맞아 숨졌으니까 2명 숨진 사망.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화장실에서 유독가스가 무슨 유독가스가 있겠어요? 황화수소. 예, 황화수소입니다. 이 황화수소 사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건데 40대, 20대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사망한 건데 네. 네. 고농도의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를 들이마셔서 이제 병원으로 쓰러져 가지고 옮긴 건데 두 사람 다 숨진 건데 이 사람들 그 선박 전기 설비 외주 직원들이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소 직원들이 아닌가 봐요, 이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딱 가니까 냄새가 심하게 난 거죠. 근데 이게 그날만 그렇게 심하게, 그날 유독 심하긴 했는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다 신고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고가 난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에요. 네. 이런 때 유난히 그 화장실에서 유독 가스 냄새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직원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자주 문을 열고 이용을 하면 가스가 밖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중독될 일이 확률이 적어요. 물론 그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주말이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 내부에 황화가스가 이 잔존에 있는 건데 황화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네. 그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 건데 이거 저 아마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사구청 쪽에다가 여러 번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이인제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아까 40대 남성하고 20대 그 남성 두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고를 받고 갔더니 다들 심장이 멈춰 있고 이제 그 호흡을 안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근데 이제 4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한 3, 40분이 있다가 사망을 했던 것 같고 20대 남성 같은 분은 이제 치료를 좀 받다가 어제였나요? 맞아요. 그 오후에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사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화장실 내 황화수소 수치가 안전수치 15ppm에 16배가 넘는 250ppm이 나온 걸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고요. 네. 요 화장실 오수관로 이거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부산 환경공단이에요. 맞아요. 네. 네, 이 공단 같은 데서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아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 그래서 정확한 그 사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수 쪽에다가 부검 의뢰했고요. 예.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오수관로 관리하는 그 부산 환경공단하고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황화수소 이 사건은 언제 또 났었냐면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2018년도에도 한 그 폐수처리 업체에서 폐수처리 업체에서 그 노동자 3명이 숨졌고 한 사람이 의식불명 빠졌던 사건이 있었고요. 네. 제일 최근에 기억나는 건 2019년도 7월이에요. 나 이거 방송도 했었거든요. 이거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맞아요. 그 해수욕장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그 누출된 그 황화수소 들이마셔서 숨진 사실이 있다고요. 네. 이 부산 쪽에서 지금 공교롭게 이 황화수소 사건이 몇 건 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부산 환경공단에서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특별히 부산 쪽 지역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저 오수관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산 쪽에. 이거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질식사고, 이렇게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거의 43%가 여름철 5월하고 8월에 집중되어 맞습니다. 있대요. 그래서 이때 지금 특히 여름철이잖아요.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이런데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 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들어갈 때 냄새가 딱 난다.
일단 환기를 시키래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싶으면은 이제 그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특히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폐수를 담는 과정에서 폐수 업체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 수칙이 있어서 이렇게 그 뭐 장비 같은 걸 끼고. 마스크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방독면 비슷한 거. 이게 거의 현장에 있다 보면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안전 수칙도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그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좀 뭐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이 황화수소라는 게 이게 달걀 썩는 냄새가 나요. 아, 맞아요. 무색의 기체입니다. 이 색깔은 없어요. 무색의 기체인데 딱 그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달걀이 심하게 썩는 냄새 이런 게 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독성과 부식성, 가연성이 있어서 불도 납니다. 이거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특히 발생하는 데가 하수구라든지 습지.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 분해될 때 형성되는 게 황화가스예요. 네. 화산가스라든지 이제 천연가스, 우물 같은 데서 발생하고 아주 소량이라도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가스라는 거. 이게 1777년도에 스웨덴의 화학자 비렐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맞아요. 그 기호입니다. 원소예요. 이게 청산가리보다 더 치명적이래요. 사실. 아유 엄청납니다. 네, 이거 네. 매우 유독한 가스고요. 가연성 기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밑바닥에. 그 들어가서 용변 보는 과정에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톡 쏘는 느낌이 든대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 톡 쏘는 느낌이 되고 조금 지나면 코가 마비되면서 자기가 흡입하는 그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코가 마비되면서. 그래서 저 신경계에 영향 줘가지고 호흡 정지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유독하냐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 같은 것도 변색을 시킬 정도예요. 아. 그렇게 독한 그 가스거든요. 화학가스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공중 화장실 오랫동안 방치돼서 급해서 들어갔다고 쳐도 그런데 가서 딱 갔는데 계란 썩는 냄새. 일반 악취하고 다르잖아요. 계란 썩는 냄새, 그 다음에 코끝을 팍 쏘는 냄새.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몇 번 여닫아야 돼요. 맞아요. 네네. 네? 네? 여닫아서 환기시킨 다음에 뭐 사람들 안 보면 문 열어놓고 용변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좀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그 부산 그 환경공단도 정말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련의 세 사건이 다 부산에서 다 부산이에요. 2018년, 네. 2019년, 네. 2021년. 그러니까요. 예, 이거 억울한 목숨들이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화학가스 사건 정말 부산 쪽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던 예. 사건이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5일 날 6월 25일 날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밝혔던 여성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11살 때부터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약 10여 년간. 네, 그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친오빠나 부모한테 한 거는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심지어는 너무 이게 진짜 막 화제가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현재 게시물이 사라졌대요. 삭제된 상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명확하게 지금 양 당사자의 이야기가 여기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워낙에 지금 이게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핏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이란 전제하에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봤더니요. 11살 때부터네요. 11살 무렵에 친오빠가 자고 있던 자신의 이 바지하고 속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고 성행위를 묘사했다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이게 11살 때는부터 시작된 건 약간 추행이었던 것 같아요. 추행이었던 것 같지? 그러다가 중2 때부터 성폭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오빠가 와서 속옷
이제 뭐 몸 더듬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집안 분위기가 약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지금 내용 보니까 어렸을 때는 오빠가 자고 있는 자신의 바지하고 속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고 성행위를 묘사. 이거는 이제 성추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2, 3년 동안 이제 그 이후에 2, 3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불을 들쳐서 몸을 살피거나 실수인 척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고 샤워할 때 화장실에 급작히 확 들어오고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런 행위를 이제 아마 그 지속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빠가 이제 그 여동생한테 아마 남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네. 하긴 했겠죠. 여기도. 이게 성추행 단계 때는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성추행 단계. 이 엄마 분위기가 뭐가 있었냐면 체벌을 좀 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발언을 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들이랑 이제 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뭐 이상한 애 취급을 받겠다 싶었던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 얘기하기는 했었잖아요. 그게 성추행 단계 때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엄마 같은 경우는 글 쓴 사람이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야, 너 털 났니? 라고 하면서 엄마가? 네, 화장실 문을 열어가지고 씻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도 희한한 엄마네. 다들 사람 있는데 문 열어서 애 샤워하고 있는데 확인 한다거나 아빠나 오빠가 있는 앞에서 그 속옷에 묻어있는 분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생리혈 같은 거. 너 왜 관리를 잘 못해? 이러면서 아빠랑 오빠 있는 앞에서 그렇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여성으로서 어떤 성교육을 기본적으로 안 받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딸 그 목욕하는데 그 다 큰 애 문 열고 털 났냐고 물어보고 생리혈 묻은 거 왜 관리 못하냐고 오빠랑 아빠는 남성이잖아요. 그 보는 데서 면박 주면 딸이 뭐가 되겠어요? 이 엄마는 내가 볼 때 엄마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오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안에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항상 불안하지. 오빠가 다가오면은 거리를 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아마 씻으러 들어갈 때마다 오빠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부터 중학교니까 이게 불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전문기관에 가서 너 상담하고 치료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유할 정도였대요. 이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아팠던 건데 이거는 권유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데리고 가야죠. 좀 그 정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2학년이 될 무렵에 끝은 났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 그 정도에서 끝이 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오빠는 항상 그 자신한테 있어서는 이제 그 무서운 사람이지. 그러면서 집안에서 계속 예민하게 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민할 수밖에. 늘 불안한데. 그리고 또 오빠는 항상 동생한테 오히려 보상 심리 같은 거겠죠. 더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너 오빠는 저렇게 착한데 너 오빠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그 평가를 하는 거죠. 넌 왜 이렇게 못됐고 예민해? 오빠는 저렇게 착한데 속도 모르고. 비교까지 하는구만. 네. 그러면서 쟤 누구 닮아서 저러니? 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네가 문제야, 네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작성자가 자기는 항상 집에서 외로웠다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충격적일 정도로 무덤덤했다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무덤덤하고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네가 이뻐서 그러는 건데 오빠가 이게 말이 돼요? 이 엄마가 더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도 그런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엄마는 오히려 이거 그래도 무덤덤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았겠지. 네. 근데 아빠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문제야. 그러면 오빠가 그런다는 거를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도 참.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정말 용기를 내서 사실 이 작성자는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오히려 엄마는 이 오빠 얘기를 계속 자주 해서 이 상처를 빨리 잊히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한테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피해자 앞에서 이 작성자 앞에서 오빠가 어떻고 오빠가 어떻고 오빠가 어떻고 오빠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빠는 남자니까 본능에 못 이겨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오빠가 남자면 여동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네 오빠가 남자니까 본능에 못 이겨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서 이제 아마 표정도 늘 어둡고 작은 반응에도 바로 하겠죠. 저 작성자가. 그러면 제 극단적이고 하는 거 봐라 저거. 아빠라는 사람이 제 성격 못 대처먹어갖고 하는 거 봐라. 애가 뭐든지 저렇게 극단적이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성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말들이 더 충격적인데 이 작성자가 아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나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었어라고 하니까 야 그런 걸로 죽으면 대체 누가 살아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착한 사람이지. 야 생각해봐라.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춘기 때 그때 한때 한 행동인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거죠. 이게 뭐 엄마나 아빠나 다 똑같이 이 사람들 진짜 요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빠한테는 얘기는 할 모양이에요. 하도 이제 오빠가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오빠 불러갖고 너 동생한테 그랬다며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가해자인 오빠 같은 경우는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이거 저는 이 글만 봤을 때 분석했을 땐 이거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네. 제가 그때 너무 어렸었고 그때 당시 일을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여동생한테 잘 보이는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자기는 호감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본 부모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오빠가 이렇게 사과하고 싶단다. 네가 이뻐서 그런 것 같단다. 좀 용서 좀 해줘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맞네. 부모가 지적하니까 부모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후회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모는 또 감동해가지고 걔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오빠한테는. 그쵸? 그걸 보고 저 작성자 불러요. 네 오빠가 사과하고 싶다니까 네가 좀 받아주고 용서 좀 해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사과해야지. 맞아요. 그 면담할 때나 아니면 이런 사례 상담할 때 친족이나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안 내에서의 성폭행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부모나 어른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은 일단 참아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일단 부인해. 이게 진짜야? 맞니?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너 생각해봐라. 가족이라는 게 고소를 하면 너도 나빠지고 가족들도 다 명예 어디 남의 눈 무서워서 살겠니. 그냥 우리 서로 네가 참고 얘한테 내가 주의를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성폭력 사건은 공통점이 딱 있어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보호자나 이해 당사자가 늘 하는 얘기지. 단골로 너만 참으면 돼. 맞아요. 응? 참기 한 사람만 피해자만 참기를 강요하는 그 풍조가 우리나라 거의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있어요. 명분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의 평화. 평화를 깨지 가족의 않는. 평화. 이미 가족의 평화가 깨진 건데. 그리고 하나 더 해요. 야, 이 사실 알려주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네 미래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네가 네 망치고 오빠 망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까지 다 그렇게 망칠래?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네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래. 네가 옷 잘 챙겨 입고 문 꼬박꼬박 잠그고 너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바지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가족이라는 게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권익을 침해받는다면 이미 이렇게 이 둥그런 가운데 가족은 없어요. 그 가족은 붕괴된 거예요, 이미. 가족이라는 거는요, 이런 테두리 속에서 누구나 동등할 때 가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가족 속에서 소외받거나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이미 그 가족은 깨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희생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평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아니죠. 네. 가족도 아닌 거고요. 그거고, 그 다음에 너도 망신이다. 이거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 당한 여성들한테 당신 잘못한 거 없어. 피해 당한 당신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창피할 이유도 없어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풍조는 요즘에 생겼어요. 네. 근데 진짜 오래전까지만 해도 또 국민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성폭행 당하면 망신이 하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 빨리 깨지 않으면 성폭행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성폭행을 한 놈이 나쁜 거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왜 나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라는 개념을 좀, 가족의 개념을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다른 사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절대 다수의 가족들의 어떤 행복, 가족이라는 동질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엉터리. 이게 사실이 아니길 전 바라요. 네. 이게 지금 양당사자의 그 확인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아마 이게 영터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제법 그 국내 언론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여과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올렸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작성자의 내용이 약간 구체적이어서 아마 이게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수님, 한국에 이런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그거 진짜 그거 한번 네. 봅시다. 예. 진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정 내에 있었던 가정 폭력과 성폭행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외국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뉴스에 보도가 엄청 계속 오랫동안 장시간 났었던 사건인데, 발레리 바코, 이 40대 이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2016년에요. 그 25살 연상의 다니엘 폴레트라는 그 남편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해요. 이거 충격적이더라 진짜. 네, 그래서 시체까지 유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가족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발레리 바코라는 이 여성이 40세네요. 네. 25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데, 네. 25일 날 이 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막 엄청 모여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석방하라는 탄원서가 54만 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죄명만 봐가지고는 어마어마해요. 여기 사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54만 명이 풀어주라고 탄원서를 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징역 4년의 집행유예,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일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징역 4년과 집행유예, 징역 4년의 집행, 이렇게. 왜냐하면 1년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였어.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 1년은 일단 제외해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 그래서 바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사람을 죽여서 시체 유기까지 했는데 석방되는 사례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건 네.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그 법은 세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이게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그 사연은 점점 알려지고 있었는데 2021년 5월에 이 발레리 바코가 책을 한 권, 회고록을 내면서 예. 이 정말 그 모든 이 가족사가 다 드러나는데 그 제목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었다. 네, 제목이 뭐 뚜레 몬드 뭐 이게 제가 프랑스어를 못 해가지고 나도 몰라 이거. 하여튼 모두 알고 있었다. 네. 어. 근데 프랑스에서 이게 책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였는데 이게 그녀의 삶의 일대기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힌 일대기가 뭐였는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 모두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 자체를 읽어보고 소설로 인식했으면 54만 명이 탄원서를 늘 리가 없죠. 네. 그리고 그녀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그 회고록에 넣어 있던 상태를 검증이 어느 정도 됐겠죠. 네. 사실이 아니면 54만 명이 탄원할 리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그런 거 좀 촘촘하게 본다더라고요. 회고록이 나오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회고록 못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고록 막 쓰죠. 그죠? 네. 대충 넘기고 감성적인 쪽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뭐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언론이 부안해동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아마 그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회고록 관련돼서 제가 그 몇 개 조사한 게 있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범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쓴 회고록 관련돼서는 태어난 날짜부터 어느 학교에서 학교 다닌까지 다 검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유영철이가 만약에 뭐를 쓴다 그러면 그놈이 지가 쓴 나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거 몇 학년 때 뭐 우등생이었고 뭐 이런 거 만약에 썼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그 검증 다 해요. 왜냐하면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쇄살인범들의 팬덤화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게 영웅화,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검증해서 회고록 쓰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는 그 내용,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코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네. 바코가 12살 때 엄마가 결혼을 해요. 재혼했구나, 재혼. 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폴레트. 발레리 바코가 죽인 사람입니다. 계분에 오니까 결론은 네. 다니엘 폴레트. 네. 근데 그 다니엘 폴레트가 새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들어와서 이 발레리 바코 12살짜리죠. 성폭행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법상으로는 계부도. 네. 이런 나쁜 그리고 놈의 새끼. 심지어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끼리 이제 성행위 하라고 시키는 거네요. 이 새끼 저 성적 성향도 거지 같네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촬영을 해요. 네. 근데 이 제목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레리 바코 관련돼서 아마 주변에도 소문이 났었겠죠. 그래서 그 계부 다니엘 폴레트가 1995년에 근친상간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근친상간이면 이제 그 계부 의붓 딸을 성폭행했다는 얘기네. 네. 상간이니까 이제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인 거죠. 네. 강간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왔는데 네. 출소하고 나서 바로 그 집으로 가요. 프랑스도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 당시 그 즈음에는 이게 95년도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우리하고 유사하네요. 성폭행 당해도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은 쉼터라든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장소를 적극적으로 주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도 그 당시에는 똑같았네요. 보니까 이 새끼 원래 못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이게 12살짜리가 근친상간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성폭행이지. 성폭행이죠. 프랑스도 웃기네요, 이거. 그러고 나서 출소해서 다시 또 보복적인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니까 기가 차네요. 계부의 아이를 4번이나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급기야 그의 아내가 돼버렸대요.
예? 그럼 이 엄마는 뭐 했냐? 발레리 바코의 엄마는 뭐 했냐라는. 그 엄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알고도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 발레리 바코가 임신할 때만 신경 썼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진짜 이건 엄중 처벌해야 될 사항이네요. 똑같은 악마네요. 이게 아마 이 새끼 저 성폭행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거 또 아내 삼아가지고 아예 사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었네 결국은. 그런데다 심지어 성매매 업자한테 넘기기까지 해요. 돈 벌어오라 이거죠? 네. 그 생각나는 놈 있죠? 자기 아내 성매매 시킨 놈. 어금니 아빠. 네, 이영학이. 네. 그 생각하고 좀 오버랩되네요. 네.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권총으로 협박도 하고 계부에서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24년을 성폭행 학대. 이거는 그러면서 이거. 24년간 성폭행 당하고 학대 당하고 성매매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24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부이자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2016년 3월 달에 권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네요. 네. 근데 이때 그 바코가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는 또 내내 저 폴레트 아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계부가 또 또 건드릴까 봐. 건드리려는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는 짐승이구만 이거. 그래서 권총으로 쏴 죽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재판부에서도 이 바코가 24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그거를 인정을 했네요. 그 두려움 뭐 이런 공포 같은 거. 네. 그 검사 측도 논고에서 바코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의견서 냈네요. 오히려 검찰에서.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검찰에서 초반기에는 이제 뭐 이게 바코가 살해를 하고 나서 시체를 유기를 할 때 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재질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 재판에서 또 언론도 한몫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진짜 석방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사는 결국 그렇게 집행유예 때리니까 방청석에서 함성 박수 나오고 난리가 났었던 거네요. 근데 그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코가 잠시 또 실신하기도 했다네 법정에서. 아유, 그러니까요. 야, 이런 일도 있네요.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도. 근데 네? 저는 이 바코가 회고록에 썼던 말이 너무 와닿는데 모두 알고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예. 그 근친상간 혐의로 옥살이 살고 돌아올 때 그 계부 폴레이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모른 척 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고 내 삶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두 남의 일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때 어느 누군가는 그 어떤 깊은 수렁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그 구렁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현재 나를 침해하고 나를 억압하는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네.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모두 알고 있다는 제목에서 유추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더더군다나 나도 나지만 내가 낳은 자식 이 아이까지 이게 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억압하는 어떤 그 개체를 자기가 제거해버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같은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BWS 배터들 우먼 신드롬. 네. BWS 증후군, 그 매 맞는 아내 증후군 같은 경우하고도 이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제거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의식이 작동해서 이제 범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요 정말 죽어도 싼 새끼들이 있기는 해요, 그죠? 아, 이거는 이 경우 같은 경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주변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자인 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이제 인정한 거예요. 네. 다만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인 행위는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형은 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형을 줄 만큼의 사람 새끼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변호사가 막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을 지배당하고 통제당한 여성이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절차는 느리고 가해자에겐 관대한 문화 속에서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여성 피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힙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을 했대요. 이렇게 보면 나는 이걸 가지고 한번 오버랩 해봤어. 이게 대비를 해봤어. 우리나라였다면 석방됐을까? 네. 아마 형량이 그래도 뭐 한 3년, 5년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거는 어떤 그 반면교사 할 수 있는 그런 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지금도 저기 플로리다에서 아직까지 구조활동 일어나고 있다고 큰일 하던데. 났더라고요. 진짜. 네. 그거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100몇 명 좀 사망한 걸로 아직 실종돼서 매몰돼 갖고 못 꺼낸 사람들이 10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실종자 지금 확인된 게 159명인데. 아이고야. 사망자로는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9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실종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플로리다 같은 게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 24일 날 새벽에 그 플로리다주 그 마이애미 12층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는 문득 저 삼풍백화점 생각이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삼풍백화점 그냥 폭삭 그 내려앉은 거랑 비슷하게.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학자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게 무너질 거 위험성이 계속 크다고 이게 학자가 그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게 1981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교수님 플로리다주가 약간 바닷가에 있죠. 예. 그래서 그쪽에 그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도 붕괴 같은 거 부식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90년대부터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다는데 무감각한 저 대충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그 있나 봐요. 공무원들의 어떤 그 근무 행태가. 하여튼 뭐 어제까지도 보니까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데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러던데 또 밑에서 생존해 있다는 어떤 징후 같은 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파헤치고 그러는데 산풍 때도요 그 자기 소변 받아 먹어가면서 그 매몰된 상태에서 버티다가 살아나신 분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뿌린 그 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매몰된 상태에서 건물 사이 그 물로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버텨갖고 생존한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미국이지만 미국도 많은 분들이 어떤 안전한 어떻게 공간 속에서 생존해 있기를 뭐 바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 이슈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함께 생존자가 있기를 바라고 빨리 이게 수습되기를 서로 전 세계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이슈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손정민 건 관련돼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조금 약간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잠깐 하고 가야 되겠어요. 경찰에서는 이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그동안 수사를 쭉 했는데
어떤 그 사건의 징후 같은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변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도에 계속 났었어요. 네. 위원장은 원래는 형사과장이에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하고 직원들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법의학자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서 한 67명이 심의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수사를 해요. 그런데 내사 단계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건데 손정민이 그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그 친구를 폭행치사하고 유기치사죄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폭행치사는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그 손정민의 친구가 손정민 군을 때려가지고 그 물로 밀어넣거나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폭행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그 미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겠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러죠. 네. 폭행의 목적인데 그 결국은 치사, 죽음에 이르렀다는 폭행치사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유기치사.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내버려두고 와버렸으니까 유기치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죄명이 형성될지 여부는 미지수예요. 일단은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는 아니고 그동안 한 거 다 내사예요. 내사 단계에서 수사 못지않게 많이 했죠. 부검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압박흔,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눌렀거나 껴안거나 했으면 압박흔이 몸에서 나왔는데 압박흔 안 나왔고, 귀 뒤 부분에 어떤 상처, 그 정도 나왔고, 구타의 어떤 그 타격흔 같은 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행치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기치사. 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 그 법률상 계약상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지지 않았다고 사법 처리는 안 돼. 또 뭐 착한 사마리안법을 만들자 이제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유기치사죄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손정민 군 아버님이 4시간 동안 가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면서 그 고소인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그분이 노리는 건 뭐였냐면, 자, 그동안 내사 사건이었으면 내사로 그 경찰에서 심의위원회 하고 끝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아버지 얘기는. 고소를 하는 순간 이건 사건이 돼버려요. 아버지가 고소를 하는 순간 이제 사건 번호가 매겨지면서 사건이 되고 아버지는 고소인이 되고 그 친구 A군은 피고소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하면 사건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건 혐의가 드러나서 송치를 하건 이제 검찰에 넘기게 돼 있어요. 그 불송치를 하는 경우에 아버지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사 더 해봐야 되겠다면 재주의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한 부분은 또 있어요. 고소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고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무고에 대한 책임도 감수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손정민 군 사건은 내사 사건이 아니고 이제 수사가 된 거예요. 정식 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송치가 되건 혐의가 있어서 송치가 되건 어떤 형태로는 검찰로 이 사건이 간다는 거. 이제 이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손정민 군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주장 이외에 더 새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추가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진행 상황 정도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정민 군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장문의 글을 올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난 받았지만요. 제가 그때 우려한 게 뭡니까?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만드는 구독자 늘리려고 만드는 그런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그거를 전부 진실로 믿고 악플 마구 달다 보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걱정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 오고 있잖아요. 왜 일괄 고소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선처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써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거 제가 틀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또 네. 특히 이제 교수님 손정민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변화한 거죠. 내사에서 정식 수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검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수순이 딱 이제 그 변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근데 주셨습니다. 이제 분명한 거는 수사는 생물이에요. 그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무슨 새로운 어떤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내사한 거 이외에 어떤 결정적인 뭔가가 드러난다면 그건 수사해야죠 또. 그것도 수사해서 밝히는 거지.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범죄로 단정지을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슨 CCTV를 경찰이 숨기고 조작을 해가지고 숨기고 공개하라고 그러는데도 공개 안 한다고 아각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CCTV를 그 조작하고 숨기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의 CCTV 경찰도 영장 갖다 주고 봐야 되는 그 CCTV를 무슨 그 방구석 코난들이 공개하라고 그런다고 그걸 공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경찰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그냥 보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경찰도 CCTV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하라 난리치면 그걸 막 경찰이 또 막 공개합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공개 못하니까 이게 경찰이 뭐 숨기고 있다, 매수됐다. 그럼 누구한테 매수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중에 이거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고 나면 완벽하게 아마 이제 검찰에서도 또 해서 검찰까지 검증이 될 거예요. 이게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결론이 나면 그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미경 보듯이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여기서 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